하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서 온 거지? 인상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발코니를 내려다보았다. 집 앞에서는 아이들이 한 여자아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이는 배드민턴 셔틀콕을 우아하게 차고 있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아이의 멋진 킥 하나하나를 세웠다. 젠장. 축구장처럼 시끄러웠다.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귀머거리밖에 없을 것이다. 힘겹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하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오후 5시였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자신처럼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고 피곤한 비행 끝에 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깊고 긴 잠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어떻게 더 잘 수 있겠는가. 이 녀석들. 분노에 찬 그는 발코니로 뛰쳐나가 셔틀콕을 정면으로 맞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고 눈을 비벼댔다. 길을 내다보니 수십 개의 얼굴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쁘지만 장난기 넘치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아이들이 소리치는 와중에도 그녀는 낄낄거리고 있었다. 아저씨 셔틀콕 돌려주세요. 하는 셔틀콕을 던져버리고 머리를 굴렸지만 이 동네에 사는 차오차오라는 소녀의 딸이 누구 딸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는 동그랗고 검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에게 미소를 지은 후 다시 다리를 휘둘렀다. 동그란 플라스틱 조각이 달린 하얀 셔틀콕이 발차기에 따라 위아래로 튕겼다. 갑자기 하는 방금 전 아이들을 꾸짖으려고 고개를 내민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얌전했다. 시끄럽긴 했지만 아직 잘 시간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아이는 배드민턴을 정말 예술적으로 쳤다. 가늘지만 탄탄한 몸매에 젊어 보이는 매력이 더해져 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누군지 눈치챘는지 아이는 갑자기 당황하며 샷을 놓쳤다. 셔틀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하늘 쏘아보았다. 마치 한이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 하는 피식 웃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늦잠 잘 생각이 없었다. 욕실 문을 열고 따뜻한 물을 틀자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샤워를 마친 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난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컸네. 동네 애들 중 한 명도 못 알아보겠어. 난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족구하고 있잖아. 쳇, 혼나야겠네. 아무도 쉴 틈이 없잖아. 하는 재빨리 말했다. 아직 잘 시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무시하세요. 난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뭐 좀 먹을래? 보한테 사오라고 시킬게. 하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시계를 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티엔 안네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택시 불러줄게. 하는 웃으며 말했다. 왜 택시를 타세요? 제 드림 오토바이가 멀쩡하면 제가 탈 거예요. 난 부인은 숨가쁘게 말했다. 가끔 운전사상 씨한테 시운전도 시켜보는데 기름이랑 엔진 오일도 집에 있을 때처럼 항상 넉넉하게 넣어놨어. 그런데 네가 오랫동안 안 탔잖아. 괜찮겠어? 하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세요. 운전은 이제 제게 익숙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장거리 비행 후에는 걱정돼 조심하는 게 좋지. 조심할게요. 한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난 부인은 재빨리 그에게 차 키를 건네주었다. 한은 신이 나서 차를 몰고 대문을 나섰다. 시동을 걸기도 전에 공이 다시 휙 날아왔다. 무술 고수처럼 상대방의 투척물을 순식간에 잡아채듯 한은 팔을 휘둘러 공을 낚아챘다. 소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 한은 손에 든 공을 던지며 제발 공 좀 돌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소년을 무시했다. 한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누가 내 손에 공을 차 넣었는지 와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하는 소녀가 입을 삐죽 내밀더니 거만한 태도로 차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잠깐 보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 공을 살펴보던 하는 소녀의 동그랗고 검은 아몬드 모양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공 던지기로 남편감을 골랐는데 너는 채 그런 식으로 남편감을 고르겠다고? 참 현대적이네요. 소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말도 안 돼. 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왜 말도 안 돼? 분명히 너 일부러 나한테 2번이나 공을 찼잖아. 건방진 소녀가 말했다. 공에 눈이 없어서 내 손에 들어간 거지. 난? 절대. 하는 투덜거렸다. 뭘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휙 들며 거만하게 말했다. 내가 절대 버릇없는 부잣집 딸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 난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공을 들어 올렸다. 하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서 온 거지? 인상을 찌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발코니를 내려다보았다. 집 앞에서는 아이들이 한 여자아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이는 배드민턴 셔틀콕을 우아하게 차고 있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아이의 멋진 킥 하나하나를 세웠다. 젠장. 축구장처럼 시끄러웠다.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귀머거리밖에 없을 것이다. 힘겹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하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오후 5시였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자신처럼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고 피곤한 비행 끝에 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깊고 긴 잠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어떻게 더 잘 수 있겠는가. 이 녀석들. 분노에 찬 그는 발코니로 뛰쳐나가 셔틀콕을 정면으로 맞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고 눈을 비벼댔다. 길을 내다보니 수십 개의 얼굴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쁘지만 장난기 넘치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아이들이 소리치는 와중에도 그녀는 낄낄거리고 있었다. 아저씨 셔틀콕 돌려주세요. 하는 셔틀콕을 던져버리고 머리를 굴렸지만 이 동네에 사는 차오차오라는 소녀의 딸이 누구 딸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는 동그랗고 검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에게 미소를 지은 후 다시 다리를 휘둘렀다. 동그란 플라스틱 조각이 달린 하얀 셔틀콕이 발차기에 따라 위아래로 튕겼다. 갑자기 하는 방금 전 아이들을 꾸짖으려고 고개를 내민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얌전했다. 시끄럽긴 했지만 아직 잘 시간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아이는 배드민턴을 정말 예술적으로 쳤다. 가늘지만 탄탄한 몸매에 젊어 보이는 매력이 더해져 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누군지 눈치챘는지 아이는 갑자기 당황하며 샷을 놓쳤다. 셔틀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하늘 쏘아보았다. 마치 한이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 하는 피식 웃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늦잠 잘 생각이 없었다. 욕실 문을 열고 따뜻한 물을 틀자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샤워를 마친 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남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컸네. 동네 애들 중 한 명도 못 알아보겠어. 남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족구하고 있잖아. 쳇, 혼나야겠네. 아무도 쉴 틈이 없잖아. 하는 재빨리 말했다. 아직 잘 시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무시하세요. 난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뭐 좀 먹을래? 보한테 사오라고 시킬게. 하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시계를 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티엔 안내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택시 불러줄게. 하는 웃으며 말했다. 왜 택시를 타세요? 제 드림 오토바이가 멀쩡하면 제가 탈 거예요. 남 부인은 숨가쁘게 말했다.
가끔 운전사 상 씨한테 시운전도 시켜보는데 기름이랑 엔진 오일도 집에 있을 때처럼 항상 넉넉하게 넣어놨어. 그런데 네가 오랫동안 안 탔잖아. 괜찮겠어? 하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세요. 운전은 이제 제게 익숙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장거리 비행 후에는 걱정돼 조심하는 게 좋지. 조심할게요. 한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난 부인은 재빨리 그에게 차 키를 건네주었다. 한은 신이 나서 차를 몰고 대문을 나섰다. 시동을 걸기도 전에 공이 다시 휙 날아왔다. 무술 고수처럼 상대방의 투척물을 순식간에 잡아채듯 한은 팔을 휘둘러 공을 낚아챘다. 소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 한은 손에 든 공을 던지며 제발 공 좀 돌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소년을 무시했다. 한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누가 내 손에 공을 차 넣었는지 와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한은 소녀가 입을 삐죽 내밀더니 거만한 태도로 차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잠깐 보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 공을 살펴보던 한은 소녀의 동그랗고 검은 아몬드 모양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공 던지기로 남편감을 골랐는데 너는 채 그런 식으로 남편감을 고르겠다고? 참 현대적이네요. 소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말도 안 돼. 한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왜 말도 안 돼? 분명히 너 일부러 나한테 2번이나 공을 찼잖아. 건방진 소녀가 말했다. 공에 눈이 없어서 내 손에 들어간 거지. 난? 절대. 한은 투덜거렸다. 뭘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휙 들며 거만하게 말했다. 내가 절대 버릇없는 부잣집 딸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 난 바보가 아니라고. 한은 공을 들어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TN 안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지만 그녀가 전화를 꺼놓은 것을 보고 실망했다. 여전히 서 있는 난 여사를 보고 한은 투덜거렸다. 아니 옆에 없으니 연습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잠깐 나가 계세요. 난 여사는 한숨을 삼키고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목이 메었다. 여보 한이는 협조를 안 하네요. 하는 생각에 잠겼다. 한 씨를 심리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여사는 소리쳤다. 왜요? 한 씨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때 CT 촬영도 했잖아요. 머리는 정상이에요. 희애는 설명했다. 제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에요. 한 씨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감을 잃었고 의사에게 협조하려 하지 않아요. 한 씨가 미친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리 치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가벼운 운동조차 거부하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남 부인은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심리학자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희엔이 물었다. 제가 아는 몇 명이 있는데 의사는 아니고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들이 한 씨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희엔은 수첩을 꺼내 3-4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난 부인에게 건넸다. 떠나기 전에 희애는 덧붙였다. 서둘러야 해요. 한의 다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운동 부족으로 근육 위축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남 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의 고집 때문에 정말 지쳐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한을 해외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포기하면 한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의 방으로 돌아온 난 부인은 전화 통화 중인 한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예전과는 달리 밝은 얼굴을 보니 TN 안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이 앞으로 이런 기쁨을 더 자주 누리길 바랐다. 갑자기 TN 안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지금 한에게 TN 안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TN 안은 부잣집 딸이라 응석바지에 자라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다. 한이 영영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여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한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 엄마.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활짝 웃었다.
아니, 저녁 먹으러 와요. 왜 부르셨어요, 엄마? 얘야, 샐러드 좀 더 만들어줘. 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 정말 저녁 먹으러 오는 거니? 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니, 저를 버리고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난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없이 부엌으로 내려갔다. 혼자 남은 한은 휠체어에 앉으려고 애썼다. 휠체어에 누워있는 것도 그다지 나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적어도 휠체어에 있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이집트 미라처럼 한자리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지. 갑자기 그는 이 비교의 씁쓸함을 느끼며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시간, 다리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에게 미래는 암담해 보였다. 다행히 아직 티엔 안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전거를 끌고 거울 앞으로 갔다. 한은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창백하고 병색이 짙은 얼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 자신조차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역겨웠는데 하물며 남을 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한은 한숨을 억누르며 자전거를 끌고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로 나갔다. 대문을 바라보며 그는 기다리는 동안 햇볕을 쬐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그의 집 앞 인도에서 족구 HACKY 생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함성 소리와 공을 가지고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 한은 더 이상 그들처럼 놀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마음속에 얄팍한 질투심이 솟구쳤다. 그는 다리를 사용하는 모든 운동을 싫어했다. 예전에는 축구에 너무 빠져서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경기장에서 힘겹게 공을 드리블하고 차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전반적으로 하는 근육, 남자의 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 시계를 보며 한은 점점 초조해졌다. 지금은 계단을 오를 수 없으니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일정으로 만남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 그에게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분명했다. 자전거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 어머니의 쓰라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너스 또 너니? 아니 방금 집을 나갔어. 내 집에 갔는지 다른 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애를 그렇게 통제하는 거야? 아니는 자유가 있잖아. 한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내 엄마는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만 남았다. 아픈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너무 몰인정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진정해야 할지 몰랐던 한은 그때 아이들이 마치 도적대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진정할 수 없었던 한은 엄마를 불렀다. 엄마를 보자마자 한은 투덜거렸다. 마이너스 엄마, 저 말썽꾸러기 애들 좀 쫓아내줘. 남 부인이 소리쳤다. 마이너스 너를 괴롭혔니? 한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마이너스 아니요, 그냥 애들이 보기 싫었어요. 남 부인은 잠시 망설였다. 마이너스 누가 그랬겠어? 걔네들은 항상 저렇게 놀았잖아. 한은 반박했다. 전에는 달랐고 지금은 달라요. 엄마는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남 부인은 한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고통을 참고 조용히 대문으로 걸어가며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착한 아이들아, 공원에 가서 놀렴.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희들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들은 순순히 그녀의 말을 듣고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지만 한은 여전히 짜증이 났다.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다. 티엔아는 그걸 알면서도 무정하게 그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매 순간을 세게 했다. 한이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안이 나타났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경적을 울렸고 운전사는 급히 내려 대문을 열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은 마치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하는 10대 소년처럼 긴장했다. 그는 불안한 듯 복도에서 안의 발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들어오는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티엔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한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쳐다봤어요. 매일매일 기다리게 한 건 정말 당신 잘못이에요. 티엔 아는 하늘 힐끗 쳐다보았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세요. 너무 불공평해요. 아는 한의 손을 살며시 놓고 소파에 느긋하게 앉았다. 한은 마지못해 몸을 돌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저한테 화났어요? 아니 나른하게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한이 바로 말했다. 당신이 저를 걱정해주는 거 알아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티엔 아는 한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무언가 말하려던 참이었던 것 같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한은 안을 품에 안고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싶었지만 안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열정적인 사랑의 키스를 나눈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저 이마와 뺨에 스치는 형식적이고 덧없는 키스뿐이었다. 티엔 아는 그가 깨어나 자신을 본 첫날처럼 끊임없이 울지 않았다. 그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차분하고 침착해졌다. 하지만 안의 침묵은 한을 실망시키고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티엔 안을 탓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당연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환자였고 안은 그를 배려해야 했다. 티엔 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곧 일이 너무 많아져서 너랑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을 거야. 나중에는 같이 시간 보내기가 더 힘들겠지. 한은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일 말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야? 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학교 다녀. 한은 미간을 찌푸렸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부하는 거야? 안은 짜증이 났다. 내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하려는 거야. 나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말했다. 내가 유학했던 3년 동안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약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지 마. 한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한은 아니 애정을 받는 걸 좋아하고 자신은 남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몰랐다. 한은 화를 억누르려 애썼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너한테 뭘 강요하거나 시킨 적 없어. 우리 사이는 사랑이잖아. 사랑에 빠지면 격식 같은 건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야. 안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내 말이 그거야? 내가 너를 참아줘야 하는 게 내 탓이라는 거야? 한은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같이 있을 땐 싸우지 말자. 이리 와. 안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일어섰다. 한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30분밖에 없을 거라 저녁은 같이 못 먹겠어요. 한의 귀가 윙윙거렸다.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어? 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동료 생일 파티에 가야 해서 안 돼. 한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아까 전화로 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어? 여기 들르지 말고 바로 갔어야지. 내가 가진 귀한 시간을 나한테 30분이나 내줘서 죄책감을 덜겠다는 거야. 필요 없어. 티에나는 다시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랑에 빠지면 격식 같은 건 신경 안 써.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한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러라고? 말도 안 돼. 티에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위해서 해야 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두 손으로 휠체어를 꽉 붙잡은 채 그는 물었다. 만약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없다면? 안의 비웃는 표정은 여전했다. 그럼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한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안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갔다. 사랑하고 사랑이 식는 게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 한은 입술을 핥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없다면 너도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냥 추측일 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은 말없이 티엔 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속마음을 짐작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감상하기 시작했다. 사실 안은 깊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겉모습만 중시하는 사람이었을까? 두 사람은 4년 동안 서로를 알고 사랑했지만 한이 3년 동안 유학을 떠나 있었기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 짧았다. 대륙을 넘나드는 전화통화, 이메일, 채팅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은 금세 티엔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귀국 후 한은 사고를 당했고 티엔안은 자연스럽게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은 한때 풋풋했던 사랑에 매달려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 버팀목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 티엔안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티엔안의 목소리가 마치 설명하듯 울려 퍼졌다.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난 2년 넘게 일해왔기에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알아. 지금 수습 기간이라서 나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너야.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한은 씁쓸하게 말했다. 그럼 당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티에나는 순진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희생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는 자주 못 보겠지만 매일 전화할게. 내일에 질투하지 마. 그 말을 마치고 티에나는 한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립스틱과 향수 냄새는 그를 설레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은 티에난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키스가 갑자기 밋밋하게 느껴졌다. 티에난은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잠깐 뵈러 갈게. 여기 있어. 남 부인의 방에 도착한 티에난은 문을 두드렸다. 남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너희 둘 또 싸웠니?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티엔안은 풀이 죽은 표정이었다. 네, 한이 날이 갈수록 더 까다로워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아무도 한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참을 수 없지. 가정부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도 너무 걱정돼. 한이 속상해하는 건 다들 알지만 그걸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짜증나. 티엔안은 잠시 망설였다. 한이 연습은 꾸준히 하나요, 아주머니?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 부인은 혀를 찼다. 연습을 거부해. 기술자까지 쫓아냈어. 아주머니가 매번 같이 와야만 연습하겠다고 하더군. 티엔안이 소리쳤다. 세상에. 제가 어떻게. 그럼 아주머니가 한을 설득해 보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아니 말했다. 전화할 때마다 격려해 주는데 한 씨는 웅얼거리면서 고개만 끄덕이길래 아직 연습 중인 줄 알았어요. 휴. 정말 난감하네요. 남 부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씨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니 전화로 조언해봤자 소용없어. 티엔안은 강조했다. 안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남 부인이 또 다른 요구를 할까봐 두려워하며 몇 마디 정중한 말을 덧붙이고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텅 빈 방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한 씨를 발견했다. 티엔안은 한숨을 삼켰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장애인과 인생을 묶을 수는 없었다. 현실적인 어머니는 한 씨와 헤어지라고 조언했었다. 솔직히 티엔안은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한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고 불행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았다. 불쌍한 한 그리고 불쌍한 안. 왜 그는 더 강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을까? 안은 한에게 다가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다리 운동 포기했어? 왜? 한의 요구. 마이너스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연습할 때 네가 옆에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티엔안은 혀를 찼다. 마이너스 너 정말 철없는 애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한은 어깨를 으쓱했다. 마이너스 뭐가 문제야? 넌 내 여자친구잖아. 티엔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너스 맞아. 난 내 여자친구지만 이렇게 애처럼 요구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안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너스 난 네가 튼튼하고 우뚝 솟은 나무처럼 되길 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